패닉바잉, 집값 폭등, 부동산 버블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면에 떠오르는 부동산 이슈를 보면 대체 집이 뭐길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이 없으면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건지, 남들 다 사는 집 나만 못 사면 혹시 뒤처지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엄습하죠. 그럴 땐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집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봅니다. 집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책플릭스에서는 집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PD입니다. 오늘은 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에요. 네. 평소와 다른 모습, 평소와 이색 다른 체험이네요. 음성. 네, 잘 저희가 지금 들리시나요? 셋 다 마스크를 끼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예요. 그동안 코로나 심해도 마스크를 끼고 녹음하는 일은 없었는데 너무 상태가 심해서 한번 이렇게 해야겠다 했는데 쉽지 않네요. 또 이게. 지금 약간 먹먹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하는 그것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녹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걱정도 많았는데 그래도 뭐 해야죠. 그래요. 음질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더 많은 얘기들 들려드리기 위해서 녹음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진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하루하루 정말 날리기도 하고 실제로 다른 분들도 다른 분들이지만 저도 코로나 검사를 받고 왔죠. 네, 아, 어떻게 된 정말. 일이에요? 진짜 정말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확진자랑 동선이 이제 겹쳐가지고 그 검사를 받았는데 네네. 검사 받고 온 썰 간단하게 일단 음성 판정 나왔고요. 네. 나왔고 그 검사를 받으러 가니까 지난주였거든요. 지난주 정확한 날짜는 8월 19일이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한창 그 확진자가 늘어나고 검사 받아야 되는 사람도 늘어날 때라서 진료소가 되게 붐비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 개인적으로도 사실 뭐 아무런 증상도 없었고 확진자 동선이 겹친 상황에서도 밀접 접촉이 아니어서 큰 걱정은 안 하긴 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도 맞아. 아, 무섭죠. 검사 자체가. 그리고 검사가 하루 있다 나오잖아요. 네, 결과도 맞아요. 하루 있다 나오기도.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 네. 검사하는 그 과정도 되게 아프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이제 또 구체적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가서 이제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2번 면봉을 넣거든요. 근데 한 번은 입으로 넣어서 이제 혀 뒤쪽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검체를 채취를 하는 거죠. 근데 그까지는 참을만 할 것 같아요. 참을만 해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혀 닦을 때 느끼는 것처럼 약간 그 혀 뒷부분 누르면은 역한 느낌 들 때 구역질 있잖아요. 나는구나. 구역질 나는 그런 게 살짝 오려고 하더라고요. 막 엄청 세게 누르시는 건 아닌데 좀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게 좀 있었고 코가 진짜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그 처음에 갔을 때 그 검사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물 먹은 느낌이다. 수영장 갔을 때 물 먹은 느낌이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왜냐면 저는 또 수영을 하지 않습니까? 익숙한 수영이니까? 느낌이야. 그래 뭐 이 정도 참을 수 있어. 정도쯤이야. 뭐 코로나 시작되고 못 갔지만 어쨌든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지 했는데 생각보다 그 사람마다 그 느끼는 통증이 다르더라고요. 달라서 네. 저는 조금 아팠어요. 아파서 이제 나도 모르게 그 오른쪽 코에 넣으셨는데 오른쪽 눈에서 눈물이 핑 돈 채로 찔끔했다. 찔끔해서 나왔다. 그걸 지켜보던 저랑 같이 검사 받은 사람들이 야, 쟤 운다. 다 큰 어른도 운다. 근데 뭐 코로나 비웃는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자기들도 걱정이 됐겠죠. 그러니까요. 아픈가 네. 보다 했겠죠. 아무튼 저랑 같이 검사 받으신 분들 전부 음성 나왔기 때문에 저희 뭐 큰 다행이네요. 걱정은 안 하는데 그래도 지금 서울시가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적으로 써라 네. 라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끼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사태죠. 진짜 피부로 와닿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이렇게 내 가까이까지 온 적이 없었는데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여러모로 힘이 좀 빠지는 시기인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녹음하러 모인 이유는 또 청취자분들과 만나기 위해서고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보면서 좀 힘이 나죠. 그럼요, 네. 그럼요. 오랜만에 댓글을 좀 소개해 볼까요? 네, 제가 본 댓글은 애플 팟캐스트 통해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너네들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도 생존 신고.
우연히 초반에 런칭하실 때 다른 곳에서 추천받아서 듣게 되었는데 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한 거죠. 얼마 전에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를 남자친구에게 소개해줬는데 아주 좋아했답니다. 남자친구에게 소개해 주셨구나. 괄호를 붙여주셨어요. 괄호 열고 왜 그렇게 좋아했지? 다뤄주시는 콘텐츠가 어렵지 않고 그렇다고 한없이 가볍지도 않아서 말 잘 통하는 친구들과 재밌게 수다 떨고 좋은 정보 한가득 얻어가는 느낌으로 들으신다고 항상 감사해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 네.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컨셉을 잘 네.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는 것 같아요. 입소문까지 또 남자친구한테 내주시고. 그렇죠.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느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녹음을 늘 하는데 그렇게 느끼셨다고 해서 인상 깊었던 댓글입니다. 네, 저는 오디오 클립에서 아라리아님 네. 밤에 일하면서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졸음이 올 때가 있었는데 책플릭스 들으니 졸음도 사라지고 세 분 캠이 너무 좋아요. 휴가 가신 동안 어스를 봤어요. 어스 보셨대요. 보셨구나. 용감하신 분이에요, 정말. 아라리아님. 공포 영화를 전혀 못 보는데 스토리가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오지가 성공한 거죠. 영업을 잘했네요, 내가. 네, 그쵸. 혼자서는 역시나 못 보고 한낮에 둘이서 봤어요. 긴장감에 무서워서 엎드려서 보다가 일어서서 보다가 했는데 역시나 소개해주신 대로 재밌네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덕PD님도 보실 수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공약 겁니까? 저도 이 부분에 하이라이트 해놨어요. 덕PD님도 보실 수 있어요. 네, 제가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언젠가 한번 해보겠다. 도전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네,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댓글은 오디오 클립의 키위다래님인데 시선으로부터 에피소드에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다른 팟캐스트를 추천해도 된다면 하시면서 다른 팟캐스트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영혼의 노숙자랑 책이라웃에 정세랑 작가님 나오신 편 추천해요. 어마어마한 하셨거든요. 팟캐스트들이죠. 저희의 경쟁사. 아무도 크게. 인정해주지 않지만 시선으로부터의 재료가 된 소재들이 여러 던져져서 그걸 찾아 듣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분 대화 너무 재미있고 책플릭스는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해주셨어요. 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일상.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커피 쿠폰 댓글 소개해드리면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그 애플 팟캐스트나 오디오 클립에는 좀 이렇게 쪽지를 보낸 거나 하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너네들님, 아라리아님, 키위다래님, 책플릭스 이메일, flix.pod@gmail이나 책플릭스 트위터, 인스타 같은 SNS 계정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전화번호나 뭐 메일 주소, SNS 계정 알려주시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댓글에 남기면 또 개인정보이기 네, 때문에. 개인정보니까. 네. 보내주세요, 꼭. 책플릭스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커피 쿠폰과 책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팟빵, 오디오 클립 게시판 또는 flix.pod@gmail.com으로 방송 후기나 사연 보내주시고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책플릭스 계정을 팔로우하시면 방송 업데이트 소식과 다양한 이벤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어제 책 이슈 코너에서 우리 사회의 부동산 문제 짚어봤거든요. 네, 오지없이 그러네요. 짚어봤어요. 내가 이걸 하셨네요. 네, 아주 어려운 문제였어요. 큰 문제를 건드렸어요. 네, 그 관련해서 두 권의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관련된 영상 콘텐츠 추천해드리는 영업시간 준비했습니다. 덕PD부터 추천해주시죠. 네, 제가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들고 온 작품은 오늘은 저희가 다 영상 콘텐츠를 가져왔죠. 네. 네, 저는 영화를 하나 들고 왔는데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작품입니다. 전 이거 너무 보셨나요? 좋아요. 요새 네. 핫한 이정현 배우가 나오는. 그쵸. 네. 두 분 다 보셨나 보죠? 네네. 네. 네, 그렇군요. 그래도 뭐 영업을 해보겠습니다. 2015년에 전주국제영화제 대상 그리고 청룡영화제에서 이정현 배우에게 여우주연상을 안긴 작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정현 배우 최고작이라고 꼽아요. 제 생각에도 인생캐. 진짜 인생캐였죠. 포스터 문구가 어떻냐면 열심히 살아도 행복해질 수 없는 세상 단지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슬퍼요. 생계 밀착형 코믹 잔혹극이라고 돼 있습니다. 생계 밀착형 코믹 잔혹극. 어떤 내용일까요? 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 작품이 떠올랐는지는 소개를 들으시다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 이정현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 주인공은 수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전문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자격증이 14개야. 근데 그 자격증들이 뭐 주판이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금 시대가 앞이었던 거예요. 손재주가 좋고 성실해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니까 이미 시대가 바뀐 거야. 아무도 주판이나 계산기를 쓰는 게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컴퓨터를 쓰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따놓은 자격증이 아무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허름한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거기서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그 남자는 이혜영 배우가 연기한 규정이라는 캐릭터예요. 둘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규정과 그 수남의 그 관계가 되게 특이해지는 게 결혼을 하자마자 규정은 행복하려면 집을 사야 돼. 우리 아기는 나처럼 키우면 안 되잖아. 아이는 나처럼 불행하게 안 키울 거야. 그러니까 집을 사야 돼. 그러니까 신혼여행도 가지 말자. 이 집 사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해요. 어쨌든 집을 사야지 무조건, 행복하다는 네. 거예요. 사람답게 살려면 네. 집이 있어야 된다. 집이 있어야 된다. 그 뭔가 정확하게 전사가 나오진 않아요. 왜 이렇게 집에 집착하는지가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계속 그걸 막 뭐 사람이 이렇게 답답하지 싶을 정도로 반복을 하는데 딱 보면은 둘 다 그렇게 넉넉한 살림도 아니고 허름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집은 거의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에 새 들어 사는 중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규정은 청각장애도 있어요. 그래서 보청기를 끼고 있었는데 이 청력이 점점 나빠져서 결국 상실하게 됩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신혼여행도 돈 아껴야 된다고 안 갔죠. 근데 그 규정은 집을 사야 되니까 수술도 못 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남 입장에서는 귀가 안 들리는데 말을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살려면은. 그래서 수남은 목돈을 들여서라도 수술을 하자. 2천만 원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규정이 계속 반대를 하다가 결국에는 수남이 밀어붙여가지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네 싶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공장에서 사고가 나요. 규정이 크게 다칩니다, 정말. 그래서 가뜩이나 힘들게 살고 하루하루 삶은 버거운데 몸까지 다치니까 규정이 거의 삶을 끌어갈 의지를 상실해버려요. 너무 불행해 보여요. 그렇죠. 그럴만하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은 너무 불행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냥 집구석에 누워있어요. 수남이 그걸 보는 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실 수남은 규정을 너무 사랑하는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규정이 망가지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딱 생각을 하는 거죠. 규정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집을 사야 된다. 집을 사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 한 번 바쳐서 이 소원을 그렇죠. 이뤄주겠다. 그래서 집을 사기로 해요. 그래서 이제 또 돌아갑니다. 수남의 그 현란한 손재주로 계산을 해요. 계산을 돌려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연출이. 그렇게. 그래서 목표로 한 집은 뭐냐면 둘이 살면서 아이도 키울 수 있는 적당한 단독주택. 그러니까 막 좋은 집도 아니에요. 아파트 사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주택인데 영화상에서 가격이 2억 7천만 원으로 나와요. 네. 계산을 돌려봅니다. 하루에 8만 원씩을 모으면 9년 2개월이 걸려요. 자, 9년 2개월. 하루에 8만 원씩 세이브를 한다. 여기서부터 이 영화가 이제 악착같이 일하는 수남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수남이 손재주가 좋긴 하지만 고소득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나 배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최저시급만 주는 그런 직장들에서 계속 일을 한 것 같아요. 뭐 청소, 명함 뿌리기, 식당 일 등등. 한 달 일 해보니까 뭐 옛날 기준이겠죠? 96만 7천 원 벌었어요. 자, 96만 7천 원. 한 달에 잠깐만, 96만 한 8만 달에 원으로 96만 나누면 7천 원. 이미 근데 한 달 이거 벌었는데 생활비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쵸? 특히 2인 가구야. 음. 그런데 이대로는 계산을 다시 돌려봅니다. 21년 걸려. 음. 9년이 아니라 2억을 21년 걸려요. 모으려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일을 엄청 많이 해야겠다. 몸을 혹사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경쾌하게 편집이 돼 있어요. 맞아요. 되게 코미디 영화 보듯이 거의 봤어요. 노동의 달인이에요, 진짜. 음. 극한 직업을 되게 여러 개 압축시켜 놓은 맞아요. 듯한 그 시퀀스가 계속 지나가고 뭐 청소면 청소, 명언 뿌리기면 뿌리기 등등 또 되게 잘해. 엄청 잘하는 잘해. 숙련된 기술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9년째 되던 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돈 다 모았잖아요. 돈을 다 모았죠. 집을 샀는데 집값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맞아.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는 자기가 돈 모아 살려고 그랬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샀어요. 어쨌든 둘만의 보금자리가 샀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집 사고 해피엔딩인가? 그렇게 끝날 리가 없겠죠. 자, 남편이 또다시 병원 시세를 질 일이 생깁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스포일러니까 빼고 넘어가면 정말 많은 병원비가 들어가요. 또 집을 살 때처럼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제 집을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수남의 삶에 구원처럼 다가온 세 글자. 재개발. 재개발이 걸립니다. 네. 수남의 집이 있는 동네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이 개발 이익을 둘러싸고 인접지역 간의 갈등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남 옆 동네에서 왜 그 동네만 재개발하냐면서 주민들이 막 반발하기 시작을 해요. 수남은 지금 남편 병원비가 급하니까 재개발 급전이 필요해. 빨리 재개발이 돼야 돼. 그래서 자기네 집은 재개발 이미 구역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옆 동네에서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서 재개발이 시차가 진행이 되지. 안 되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어떤 일이 흘러가는가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집니다. 충격적이죠. 코믹 잔혹극. 그래서 이 난장판은 넷플릭스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스토리는 이렇고 이 영화는 정말 그 수남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인데 그걸 밀고 나가는 이정현 배우 힘이 너무 커요. 진짜 하드캐리합니다.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수남은 성실하고 손재주도 좋고 특별히 악의를 가진 인물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물론 나쁜 일도 합니다. 나쁜 일도 하지만 눈에 뵈는 게 없어질 때가 있는데 바로 사랑하는 남편이 규정과 연루된 일에는 눈이 뒤집혀요 거의. 근데 그 규정의 욕망이 뭐였냐면 집이었잖아요. 그래서 영화 후반부에 펼쳐진 이 블랙 코미디, 액션, 스릴러, 활극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보면은 다 규정의 집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을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욕망이 맞물려가지고 빚어낸 비극이 나오는데 집이나 재개발이 원래 수남의 욕망이 아니었다는 게 저는 되게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진짜 아이러니네요. 그래서 수남은 그냥 성실하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공장에 흘러들어갔죠. 그 공장에서 사랑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공장에서 사랑한 사람이 다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는 욕망에 악착같이 돈을 버느라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남편인 규정이 가지고 있는 이 집에 대한 욕망, 정확한 이유도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그 맹목적인 욕망이 수남의 삶에 끼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토록 바라던 집이 생긴 뒤로는 정작 그 두 부부가 더 행복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더 진짜 미국적인 부분에 비극이에요. 빠지죠. 그래서 딱 보면 집을 사면 행복한 거니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풀어가는 이야기는 진짜 뭔가 액션도 섞여 있고 코믹하기도 예, 하고. 코믹하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만나는 질문은 그거. 집을 사면 행복한가? 오지가 예전에 소개한 적 있는 소공녀에서도 집을 포기해 떠돈 미소가 여기저기 집을 머물잖아요. 네. 근데 그나마 번듯한 집을 산 후배랑 대저택에 사는 선배가 얼마나 불행한지 보여준 장면들이 막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 하려는 얘기가 집 사지 마세요. 불행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집이란 무엇인가? 내 삶에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희생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집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맹목적이었는지 거기서 빚어내는 비극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어줄 수 있는 작품이라는 거고 심각한 얘기를 했지만 코믹 잔혹극이에요. 블랙 코미디다. 잔혹극이라고 한 거는 잔인한 장면들이 조금 나와요. 솔직히 징그러운 거 아예 못 보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피도 좀 나오고 근데 좀 만화적으로 연출된 잔인함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아주 막 힘들다까지는 아니었고 저도 사실 잘 못 보는데 징그러운 거를 이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영화의 어떤 핵심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하는 게. 그리고 일단 그 이정현 배우가 풀어가는 문법 그 연기와 그거를 편집해 놓은 게 너무 속도감 있게 착착착 넘어가기 때문에 그 보는 맛이 있어요. 일단 절대 지루하지 않은 영화다. 그래서 이 손재주가 훌륭하고 과하게 성실하고 영악하지는 못한 이 수남이라는 캐릭터가 풀어가는 짧아요. 영화도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활극에 빠져보신다면은 보기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들.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이 같습니다. 타이틀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바꿔서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한 거잖아요. 정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성실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자기가 걸어온 그 인생은 엄청 이상한 나라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 것 같은 그렇죠. 거예요. 자기 욕망도 아니었던 어떤 것을 향해서 맹목적으로 자기가 헌신하고 있는데 그게 정작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과는 거리가 있는 제 생각에 이 수남은 남편이랑 그냥 둘이 행복한 게 그냥 최우선순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집과 돈보다는. 음. 근데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맞아. 이 남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그것 때문에 그랬을 텐데 결국은 이상해져 버린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네, 엄청 열심히 하는 그림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맞아. 그리고 보는 내가 막 성실해진 기분?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도 되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되게 만화적이라는 느낌을 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출을 한 것 같아요. 되게 과장되고. 되게 약간 그쵸, 약간 과장되는 자연스러움이 있다기보다는 뭔가 연기한 듯한 느낌이 나는데 그 연기를 못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일부러. 그러는 느낌?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을 우화처럼 보여주고 음. 싶어서 맞아요. 이게 리얼리즘처럼 풀어낸 게 아니라 정말 약간 이거 보면서 생각 좀 해봐라. 그렇죠. 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 연출을 했더라고요. 그 현실에 약간 과장된 느낌이라고 음, 할까요? 재개발을 이제 노리고 뭔가 땅을 샀다가 빚을 내고 막 건물을 샀다가 피해를 보거나 그걸로 인해서 진짜 잔혹한 현실을 맞아요. 마주하게 되는 음. 그게 진짜 우리 사회 모습인데 그걸 좀 과장되게 잔혹하게 그려내서 더 인상 깊었던 네. 영화였어요. 작품성 하나는 정말 믿고 추천할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한번 재생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가져온 작품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다큐 영화를 좀 가져왔어요. 다큐. 네. 특이한 게 이 감독이 직접 자기 가정사를 찍었거든요. 버블 패밀리 가져왔습니다. 네. 유명하죠. 이 작품도 아주 특이하고 멋있었어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렸을 때 본인이 되게 잘 살았는데 IMF가 닥치면서 망했다. 난 진짜 너무 많죠. 어렸을 때 많아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전 국민적인 우리 일이었으니까. 세대가 공유하는 네. 어떤 맞아요. 일이었으니까. 사실 제 남편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IMF 때 성장기였는데 왜 그때 못 먹어서 안 키가 안 컸다고? 컸다. 아, 좋은 핑계다. 그 핑계를 계속 대는데 저도 역시 그랬거든요. 저희 집도
어느 날 아빠한테 누군가가 사장님이라고 부르던 날이 있었어요. 제가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을 하는데 아, 기사님이었는지 직원이었는지 그분이 아빠한테 사장님이라고 부르던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근데 언젠가부터 아빠가 회사를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딱 그 경제 위기가 닥쳤던 그때인 것 같고 그 뒤로 4년 동안 아버지가 일을 쉬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엄마가 생계에 뛰어들었는데 이 다큐 영화도 딱 이런 전형적인 네, 딱 이 시기에 IMF가 왔던 97년도 이 시기에 우리 집이 그 영향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고개를 정말 끄덕일 만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쵸. 제목부터 버블 버블. 패밀리. 네, 이 버블이 다 무너져. 버블. 이 마민지 감독이 89년생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작품이 나왔을 때는 30살 정도였어요. 이 감독의 가정사가 아주 리얼하게 담겨 있는 딱 우리 세대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마민지 감독의 아버지는 원래 공장을 다니셨는데 80년대 들어서 막 이제 주택 공급해라 하잖아요. 그때 소규모 건설업 사업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짓는 사업을. 대로 바로 팔리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진짜.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로는 달에 뭐 몇 억을 벌었고 그 당시에 1년에 10억은 쉽게 벌었다.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네.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지금은 월세도 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민지 감독은 중산층의 그 상징이었던 아파트 키드로 자라거든요. 아파트 그렇죠. 그 그때. 당시에 아파트에 사는 거니까. 지금보다 훨씬 다른 의미가 다르죠. 아예 그때는 네. 아파트 사는 애, 고급 아파트 안 같은 사는 느낌이죠. 딱 구분이 되는. 그 고급 아파트에서 앞 건너편에 있는 빌라로 이사를 옵니다. 그렇게- 하필 또 바로 보이는 데로 가셨을까? 그러니까 멀리도 아니고. 결국에 이제 부모님은 부동산으로 흥하시긴 했지만 나중에는 그 부동산 투자했던 곳이 뭐 그린벨트로 묶이고 하면서 부동산으로 결국 망하시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부동산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어요. 아, 맛을 한번 보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시 부동산으로 나는 저 아파트를 갈 거야. 재개를 할 거야라고 이렇게 계속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옆에서 보는 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해요, 진짜. 답답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에서는 세대 대비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좌우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항상 하는 말씀이신데 마 감독의 어머니는 마 감독 그 딸을 응원할 때 하면 된다라고 아, 하세요. 하면 된다. 라면 시대의 된다 된다. 유산이죠. 하면 된다. 근데 막 자신의 좌우명은 하면 된다니까 너도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하면 될 거야, 딸아. 열심히만 하면 네, 된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데 자녀 세대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앞에서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그렇지. 부제에서도 나오잖아요. 성실하게 살아도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아니죠. 안에서 안 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노력은 너무 과할 정도라고 맞아요. 있지 사실. 아, 근데 마 감독의 아버지는 게다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든요. 핸드폰 문자를 보내시는 방법을 마민지 감독한테 처음으로 배우시는데 이제 시범 삼아서 딸한테 첫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민지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라. 좋은 말입니다. 아, 좋은 네. 말이에요. 아, 저는 숨이 막히더라고요. 아니, 너무 글자만 보면 참 나무랄 데 없는 말씀인데 진짜 최선 다하고 이게 싶지. 이렇게, 하고 있고. 이미 최선을 너무 다 다하고 하고 있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잘 되지 않는 거를 우리가 피부로도 경험을 하고 주변 사례로 너무 많이 보잖아요. 할 수 그쵸. 있다라는 신화가 이미 끝났다라는 거를. 세대 간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를 이 영화에서는 보여주면서도 마지막 부분에는 결국에는 서로가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거든요. 이 마 감독이. 저는 이 부분이 이 영화의 포인트 같았어요. 그러니까 마 감독의 엄마가 사실은 딸 명의로 땅을 사는 거예요. 이 영화의 바람 포인트의 절정. 근데 이제 이 딸이 그 얘기를 듣고는 갑자기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왜냐면 땅 살 돈이 있었으면은 대학교 등록금을 내주지. 그러니까. 지금 학자금 빚지고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 생각뿐인데 그 돈이 있었으면서 땅을 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 마음 한쪽에 안정감이 안심 드는 거예요. 생기지. 뭔가 든든한 기분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딸이 자기 명의의 땅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허허벌판인 그곳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미래의 내 어떤 땅이다. 건물을 보면서 사주신 엄마의 말로는 평당 6배가 오를 것이다 라고 아. 하는 그 허허벌판에 서가지고 그 땅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레이션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땅 때문에 빚을 져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나의 미래가 보장돼 있는 것만 같다. 부모님의 기분을 조금 알 것 같았다. 나 역시 부모님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거였거든요. 그래도 교훈이 있네요. 배운 게 있네요. 부모님의 이제 시행착오를 보면서. 이 마지막 문단을 배운 거죠. 이 땅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아는 거. 거라. 이 지금 허허벌판인 곳이 개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개발되더라도 거품처럼 사라질 다시 수도 금방 있다는 거. 추락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보고 자라는 세대여가지고. 그렇지. 자기 그쵸. 경험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기 경험 때문에 자꾸 땅에 집착하시는 거고, 근데 아랫세대인 마감독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무너지는 걸 봤기 때문에 나중에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거를 보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그러면서도 좋다는 본인 자체의 감정에서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지. 부모님한테. 부모님 아파트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셨을까요? 지금 사는 빌라도 물론 허름하긴 하지만 그 두 분이 사시기에 그렇게 최악의 환경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물론 안 좋아요. 집이 안 좋은데 아파트에 집착하는 어떤 분들이 계시잖아요. 마치 아까 그 성실한 나라 앨리스 규정이 집을 그치. 매매하는 것에 집착하듯이 아파트를 매매하고 소유하는 거에 엄청 집착하시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저희가 어제 그 부동산 책 이슈에서 다뤘을 때 나왔던 얘기가 그러니까요. 그 투자와 우리의 모든 집값 상승의 그 주된 원인이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파트지. 소유해야 된다는 그거 딱. 아파트의 어떤 상징, 한국에서. 특히 저는 이 버블 패밀리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함부로 분석할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미 한번 경험해본 사람들이 더 원하는, 성실한 나라에 일서 규정이 원하는 집은 사실 단독주택 되게 허름한 걸 나중에 사게 되는데 그냥 집이었던 거예요. 그거면 돼. 근데 사실 그 맞아. 마민지 감독의 맞아. 어머니 같은 좋은 집, 경우에는 아파트. 그 아파트. 그게 왜냐면 거기에서 살았을 때 그 자기의 과거의 순간이라든가 그때 그거를 부유했던 그 그쵸. 생활을 상징하는 어떤. 그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호황기를 잊지 못하고 이제 하면은 언젠가는 된다 하는 그렇죠. 생각을 가지고 계신 안 된다. 거고.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저도 저희 집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랬나요? 이 누리꾼도 그런 공감 포인트가 많았다라는 평이 많았어요.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 80년대, 90년대 생들은 꼭 보시길 공감하는. 바란다. 우리 가족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했거든요. 부동산이 진짜 이슈로 떠오르는 요즘이잖아요. 그때 우리 집은 왜 그랬을까? 어렸을 때 우리 집, 그리고 지금의 우리 집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욕망들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제 책 이슈 때도 그 키워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실한 나라 앨리스도 그렇고, 버블 패밀리도 그렇고, 대체 집을 원하는 욕망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이유가 있겠죠.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작품들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유일한 희망 아니었을까요? 거기서는 이제 규정의 꿈이었지만 그렇죠. 여기서는 뭐 학자금 빚이고 월세고 지금의 그 궁핍함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단 하나 희망. 황금 열쇠. 그쵸. 그게 이제 부동산이라는 건데 그쵸. 그거 말고 지금 생각했을 때 다른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책디님이 면접 볼 때 그 노래 부르지 않았나요? 어떤가요? 할 수 있다. 맞아요. 안 된다. 해보자. 그랬다 그랬는데. 근데 기억나요. 이게 우리 신입사원 때 무슨 아 웃겨. 저희 셋이 어떻게 우연히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때 같이 UCC를 만들었어요. 네, 신입사원 때. 맞아요. 그때 제가 이제 야, 그거 다시 꺼내봐야겠다. 저 가끔 주기적으로 보거든요. 아 충격. 아 생각났어요. 그때 책디가 그 노래 불렀다고 또 얘기를 제가 그 노래를 어디서 들었냐면은 저희 언니가 후진을 할 때 이제 떨리잖아요. 뒤에 이거 박을까봐. 자동차 후진할 네, 때. 후진할 때 스스로를, 자꾸 스스로를 어. 이제 다 가다듬기 위해서 자꾸 할 수 있다. 내면화 돼 있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도 기억에 남아서 그래. 창피하네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근데 있다. 이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 한켠에 아, 그렇죠. 네, 그런 공간을 좀 남겨두는 게 우리 그거를-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면접관 앞에서도 그 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외쳤던 분이 버블 패밀리를 네, 들고 죄송합니다. 오셨습니다. 아니 뭐 합격했으면 됐지 뭐. 됐네요. 했으니까 된 아, 거지. 네, 할 수 있었네요. 그게 궁금해. 사실 나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된 건지 그래서 된 건지
그게 진짜 궁금해. 언젠가 물어볼 날이 나중에 한번 오겠죠. 여쭤볼 일 있을까요? 언젠가. 네. 참고로 이 영화는 웨이브에 있습니다. 아, 네네. 아, 네네. 유튜브에서도 유료로 제가 유튜브에서 유료로 봤거든요. 네네. 그리고 왓챠 플레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저는 오늘 영화를 한 편 가져왔어요. 제목은 플로리다 프로젝트. 아, 예쁜 영화. 좋은 그 작품이죠. 포스터는 네. 너무 예쁜 영화.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맞아요. 되게. 야, 그 포스터에 낚였던 사람 되게 그러니까 많아. 이게 제가 이 영화를 좀 약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정말 성토하고 싶은 게 정말 카피부터 포스터 홍보가 다 잘못된 영화 같은 거예요. 그리고 되게 지금도 막 여심 저격 색감이 예쁜 영화 베스트 5 이런 그치. 거에 꼭 꼽히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 파스텔 톤의 굉장히 어린 아역 배우가 네. 이렇게 예쁘게 아이스크림을 맞아,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 있고. 카피도 막 무슨 무지개 어드벤처 뭐 동심 아, 맞아. 행복할 준비 됐니? 막 약간 이렇게 카피를 왜 써놓은 그렇게 거예요. 했을까? 대놓고 낚시. 카피는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도된 건지 아니면 뭐 오류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힐링, 동심, 순수, 꿈의 세계 이런 걸 기대하신다면 다 와장창이 됩니다. 큰일 납니다. 줄거리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그 미국의 디즈니 월드가 위치한 올란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 디즈니 월드 그 화려한 그 네. 꿈과 희망의 동산 이제 모든 미국 어린이들 로망 그 디즈니 월드 뒤편에 허름한 모텔들이 많아요. 원래는 이제 디즈니에 오는 관광객들이 묵을 수 있도록 화려하게 막 정말 이렇게 예쁘게 그 매직캐슬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모텔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는데 그때 뭐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그 모텔들도 다 낡아가면서 그 근처에서 이제 홈리스가 된 극빈층들이 모텔에 이제 달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렇게 장기로 투숙하면서 그냥 거기서 임시로 사는 그런 인구가 많아진 상황에서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어린 아이와 그 어머니, 그 모녀를 둘러싼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걸로 아역상도 많이 받고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 이제 무니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니는 되게 어린애인데 살고 있는 집 이름이 매직캐슬이에요. 매직캐슬. 진짜 아이러니죠. 정말. 얘 삶은 전혀 매지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사는 이 모텔의 이름은 매직캐슬. 그래서 젊은 엄마 헨리랑 같이 살아요. 그래서 엄마도 10대 때 아기를 낳아서 둘 다 솔직히 애가 애를 낳은 수준이에요, 거의. 네. 그래서 엄마와 무니 둘이 이제 그 매직캐슬의 한 방에서 임시로 이렇게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무늬는 되게 사고뭉치고 악동이고 천방지축이에요. 그래서 그 모텔 앞마당이 얘한테 놀이터고 그 주변에 뭐 흉가나 쓰러진 나무 이런 것들이 얘한테는 다 놀이터인 거예요. 막 뛰어놀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요. 그러다 어느 날 또 사고치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옆에 있는 모텔 퓨처랜드. 이번엔 퓨처랜드입니다. 매직캐슬 아니, 옆에 이름이 다들. 퓨처랜드야. 매직캐슬 옆에 퓨처랜드. 퓨처랜드 이제 옆집으로 그 젠 씨라는 새 친구를 만나게 돼요. 우연히 또 사고 치다가. 근데 그 친구랑 이제 막 이렇게 친구들끼리 막 쏘다니면서 이렇게 얘 해맑은 일상들이 보여지는데 그냥 철저하게 이 무늬의 시선에서 이제 그 일상들이 벌어지는데 나는 어른이잖아요. 이걸 보는 나는 어른인데 그 무늬의 삶을 보는데 무늬는 행복한데 아무 문제 없는데 난 너무 막 불안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안타깝고 너무 뭔가. 불행하고 걱정되고 이렇게 불안한 감정을 맞아. 주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이 어린 엄마 헨리도 자기가 나름대로 생계를 이어가고 이 무늬를 건사하려고 애를 쓰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근데 잘 안 돼요. 안 되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이제 본인의 어떤 배경도 있고 그래서 구직 활동이 잘 안 되고 맨날 월세도 밀리고 그래서 막 불법으로 이제 그 디즈니월드 가가지고 막 향수도 팔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점점 안 좋은 선택들을 해 나가면서 종국에는 이제 이 무늬가 헨리와 또 그리고 친하게 지냈던 젠 씨와 떨어져야만 하는 상황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무늬가 놓인 환경은 되게 아기가 있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쵸. 너무 아니죠. 담배와 마약이 막 난무하고 이상한 사람들도 막 모텔이기 때문에 어떤 누가 올지 모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인물들도 막 등장을 하고 얘가 놀러 다니는 장난도 되게 위험해요. 막 불 지르고 막 그랬는데 얘는 행복해. 그래서 돈이 없지만 친구들이랑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서 한 입씩 나눠 먹고 맞아. 두 분은 그런 거 안 했어요? chupachups 사면 친구랑 한 입씩 나눠 먹고 이런 거 안 해보셨나요? 그때는 그게 더럽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했어요. 나눠
돌려먹는 게 좋으니까. 우선 지금 맛이 같으면 생기면 진짜- 돌려 먹어야지. 그리고 진짜 이 영화는 여러모로 느껴지시겠지만 아이러니 투성이에요. 매직캐슬에 사는 무늬의 삶 자체가 아이러니고 그다음에 이 디즈니월드 코앞에 사는 이 아이들은 한 번도 디즈니월드 가본 못 적이 가지. 없는 애들이 애들이에요. 막상 있어야 할 곳은 거긴데. 거기가 애기들이 원하는 음. 곳인데 거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막 노는데 이 무늬에게 이 환경은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유해 요소가 많고 그치. 이 엄마도 이 아이와 계속 있는 게 안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아동복지 그 부서에서 와서 이 아이가 여기서 지내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엄마에게서 분리를 해서 데려가려고 해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 복지하는 그분들의 판단이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무늬를 데리고 가서 그 이 아이를 아이러니가 양육하기에 있어. 최적의 환경, 따뜻한 집, 음. 어떤 정서적 안정과 어떤 물질적 안정과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무늬한테는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늬는 너무 그때 영화 내내 한 번도 울지 않거든요. 무늬가. 맞아요. 거기서 너무 그 순간에 행복해. 너무 서럽게 울어버리는 거예요. 엄마랑 자기의 헤어지니까. 엄마. 그러니까. 그 자기의 제일 친한 친구 젠 씨와 헤어지고 어딘가로 가야 된다는 생각에 정말 서럽게 울어요. 갑자기. 그 부분이 정말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헨리도 그렇고 무늬도 그렇고 서로 되게 의지하고 잘 지내거든요. 엄마랑 맞아요. 딸이. 근데 이제 무늬한테 진정 좋은 집은 어디였을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게 그걸 되게 물어보죠. 맞아. 나 저 아동복지 저기도 이해가 되고 무늬가 좀 잘 컸으면 좋겠고 더 좋은데 가는 거 이해해. 엄마 담배 피고 욕하고 이런 엄마 밑에서 있으면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런 무늬를 막 엄마랑 이렇게 생일을 시킨다고 해서 무늬에게 좋은 집이 제공될 수 있을까? 막 그런 나도 막 양가적인 감정에 휩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늬에게는 그 허름하고 정말 열악한 모텔이 엄청 좋은 집이었던 거예요. 그쵸. 부족함이 맞아요. 없는 집이었어요. 사실은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되게 많은 생각을 던져줬던 색감만 이쁜 게 아닌 색감이 전부가 아닌 오히려 색감에 속아서 엄청 우울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보는 영화입니다. 내내 불편해요. 맞아요. 보는 내내 스스로 굉장히 막 불편해요. 불편해지는 느낌. 불편한데 근데 그 무늬는 계속 해맑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행복하고. 행복해. 그 간극에서 오는 정말 이게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이제 나이든 어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저는 또 생각할 거리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도 이게 정말 이 영화를 꼭 추천드리고 되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색감도 너무 아름답고 이 아이의 감정선도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과장돼서 눈물을 자아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스스로 이 영화가 막 대놓고 하지 않는 질문을 내 스스로 막 맞아. 만들어내게 되는 계속. 거예요. 무늬에게 정말 좋은 게 뭘까? 왜 저런 문제가 생겼을까? 막 이런 거? 그래서 더 일부러 더 예쁘게 포장한 것 같은 그럴 게 수도 있을 것 현실과 비현실을 진짜 극대화해서 왔다 갔다 오. 하게 하는 아, 이 무늬에게 매직캐슬이란 어디였을까? 이런 질문들을 좀 던지고 싶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어에서 이제 집을 홈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우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하우스는 이제 물리적인 집, 공간으로서의 집, 실체로서의 집. 근데 홈은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고향? 추상적인 의미, 정신적인. 정서적인 의미 그런 거였는데 부동산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찾고 사는 게 홈인지 하우스인지 가끔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하우스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재산, 내 공간 이런 걸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그거 이상의 의미를 지금 이 아파트와 또 자기 소유 집에 좀 더 얹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겹쳐 있죠 뭐. 무늬가 그 답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무늬한테 홈은 그 모텔인 거고. 그렇지. 그렇지. 네. 좋은 하우스는 아니었던 거야. 네, 좋은 하우스는 아니었던 건데. 좀 복합적이긴 해요. 이 상황도 이 엄마랑 있었을 때 나중에 무늬가 좀 더 크면 정서적으로 되게 불안정해졌을 것 같긴 해요.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근데 어쨌든 이 무늬의 시점에서 펼쳐지는 어드벤처 이 카피가 정말 무지개 어드벤처 이게 뭐가 어드벤처야? 어드벤처 또- 너무 위험한 어드벤처. 근데 맞다고 하면 또 맞다고 우기면 맞다고 그러니까. 할 수도 있어. 어드벤처거든요. 어드벤처, 어떤 어드벤처지. 여정이거든요. 이 영화의 어떤 마무리도 그 여정이 이렇게 암시되면서 마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안 보신 분 계시면 정말 강추드리는 네. 영화입니다. 지금 넷플릭스에 있죠.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3가지 작품 추천했잖아요. 네.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그리고 다큐 영화 버블 버블 패밀리, 그리고 정말 예쁜 플로리다 프로젝트까지 부동산 관련된 콘텐츠라고 하니까 집이 다 집중이 돼 있는 그런 그렇죠. 이야기가 담긴 영상 콘텐츠였습니다. 책들
TV도 있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 우리 사회의 부동산 문제, 또 우리에게 집이란 무엇인가 무엇인가? 생각해볼 수 있는 작품들 추천해드리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나에겐 집이란 땡땡이다. 이렇게 이 한마디 질문으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저는 집이란 나에게 수영장이다. 수영장? 왜 왜죠? 갑자기 수영장? 알몸으로 계시나? 코가 막히나? 그거 전혀 생각 못했다. 수영장은 알몸으로 안 가면 안 되죠? 참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참. 제가 역시 착각했어요. 수영장에 알몸은 안 되죠. 생각지도 안 못한 될 일이에요. 아이디어들을. 네, 집이란 나에게 수영장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집이 수영장처럼 넓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 바람을 담은 건 아니고 수영장은 안에 있을 때랑 밖에 있을 때가 완전히 다르죠. 물속에 있을 그렇죠. 때랑 물속에 있을 때랑 물 밖에 있을 어. 때 수영을 하려면 물 안에 있어야지 물 밖에서 못 하잖아요. 저는 집 안에서는 집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편안함이 있다. 근데 계속 있을 수도 없다. 어쨌든 그 안에. 나와야지 네, 또. 그래서 언젠가는 바로 네, 안과 밖에 숨 쉬러 있는. 나와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집은 수영장이다.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재밌네요. 저에게 집이란 산이다. 산? 음. 마운틴? 오르면 좋겠죠. 이 친구가 지금 잠깐만. 아니야, 이건 장난이야. 부장님이 하실 것 같은 느낌인데, 충격적이네요. 그건 장난이고 저희 아빠가 4년간 노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잘 나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실직 상태로 4년을 계셨는데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두 분 다 싶거든요. 마음이 말이 아니었을 것 네. 같아요. 그때 엄마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 우리는 그래도 할머니 집이 있어서 편하게 사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20살 넘어서까지 한 번도 이사 간 적이 없어요. 그냥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아빠가 진짜 너무 힘들고 엄마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고 해도 저는 산속에 있는 것 마냥 세상 물정 모르고 속세가 떨어져. 네, 그냥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산처럼 동떨어진. 제가 어렸을 때를 보냈던 집은 저를 지켜주는 공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른 의미. 나에게 집이란 전자레인지다. 왜? 뭐지? 뭘 데워주나? 이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약간 다 죽어가는 이제 냉동실 속 피자, 만두 이런 것들을 전자레인지에 본인이? 넣으면 다시 먹을 만한 음식으로 다시 이렇게 재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끔 편집실이 너무 추우면 냉동만두처럼 얼거든요. 그리고 더운 거리로 나가서 살짝 해동하고 오고 이러거든요. 집에 있으면 이제 내가 하루 동안 이렇게 시들었던 내가 다시 약간 촉촉하게 다시 살아나. 좀 재생되는 것 같아요. 리필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유통기한 다 돼가는 음식도 좀 살려주는 공간. 전자레인지. 요즘 스타일로 하면 에어프라이어네. 네, 이렇게 한마디로 해보겠습니다. 네, 각자에게 집이란 수영장과 산, 전자레인지다. 되게 난장판이다. 엉망진창이 일맥상통한 게 하나도 없어서 마무리가 안 되고요. 이런 걸 기대하신 게 아닐 텐데. 이렇게 그냥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또 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해 주실 수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제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작품 추천해 주시고 싶은 작품 있으시면요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할게요. 좋아요와 입소문도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